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자정부를 홍보하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정작 시스템을 보강할 예산은 깎았습니다. 2023년 먹통 사태 이후 당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심사는 없었습니다. 특검이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 신모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입니다. 나토 순방 때 1호기에 함께 오른 인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이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구명조끼는 입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뛰어듭니다. 이재석 경사의 안타까운 사고 뒤에도 갯벌에선 안전수칙을 어기는 해루객들이 여전합니다. 그 실태를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 사흘째 시스템이 서서히 돌아오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멀었습니다. 현재 복구율은 11%입니다. 대전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먼저 궁금한 건 복구입니다. 얼마나 다시 가동이 됐습니까? 네,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는 2층부터 4층까지에 있는 서버를 차례대로 재가동하는 작업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멈춰있던 647개의 서비스 중 73개가 복구됐습니다. 우체국과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가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5층 7-1 전산실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이 전산실에서 맡고 있는 게 국민신문고 등 96개의 서비스인데요. 이 시스템을 모두 대구센터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 대구센터에 입주해 있는 민간업체 클라우드에 완전히 옮기겠다는 계획인데 이 작업이 최대 4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원인이다. 이 소식은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미 알려진 대로 5층 전산실에 있는 비상전원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서버와 한 공간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떼서 지하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겁니다. 불이 났는데 서버에 물을 바로 뿌릴 수 없어서 배터리를 개별적으로 떼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완진에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열이 다 식지 않아서 이 마당에 있는 바로 자원관리원 앞에 있는 수조에 배터리 384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꽂혀있던 배터리를 풀 때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이때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 전선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었는지 경찰이 작업자 7명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교체해야 하는 오래된 배터리를 방치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해 배터리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 사용 연한인 10년을 넘겨서 교체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 점검 당시 이 특정 부분만 열이 뜨거워지는 일명 열편차 현상도 감지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상 이 열편차가 지속되면 열 폭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 측은 일부 배터리가 사용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죠. 네, 전담 수사팀은 오늘 3차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이 수조에서 첫 발화로 추정되는 배터리 6개 중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아직 전류가 남아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수조에 하루 더 담갔다가 내일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서 응급의료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서비스들이 복구되고 있지만 주민센터와 우체국, 은행 등에선 여전히 혼란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딸에게 음식을 부치려다 다시 들고 왔고 전입 신고가 안 돼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젠 소포를 붙일 수 있다고 해 택시를 타고 서둘러 우체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신선식품이 지금 국자원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예상되니까 그거 지금 저희가 접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양념했는 거라요. 추석 선물로 딸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집에 가요 또.
어떻게 하면 돼? 주민센터도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스템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오류인데요. 아마 그 유의하실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지금 전산상으로 안 넘어와가지고 빨리 전입신고를 이쪽으로 해서 빼줘야 되는데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시민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안 돼가지고 출근 미뤄가지고 왔어요. 아, 출근까지 미루셨어요?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와 카드사, 보험사 등 일부 금융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결국 답답한 시민들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로그인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저귀와 분유, 생리대 지원 사업도 멈췄습니다. 기저귀 바우처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민 행복물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이제 기저귀를 여기서 주문해야지 하는데 막히니까. 장애인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추석 때 함께할 활동 지원사를 찾아봐야 하지만 서비스 사이트 접속이 되질 않습니다. 이용되는 시간을 알 수가 없고 대전에 사회복지상수원에 전화를 하니까 지자체 물어보라고. 정부가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2023년 국가통신망 먹통 사태 뒤 당시의 정부는 전자정부를 강화하겠다며 예산을 428억 원 늘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뜯어보니 시스템 유지 보완은 오히려 깎았습니다. 반면에 홍보 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산망 마비 책임 화살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을 삭감한 탓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 행정안전망 먹통 사태 후 행안부는 이듬해 전자정부를 강화하는 예산을 428억 원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니 시스템을 유지 보완하는 예산은 오히려 깎았고 전자정부 시스템 홍보 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전산망 먹통 사태 후 이뤄진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는 단 한 차례뿐. 그마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이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행안위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찰국 예산, 장관 특활비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던 탓에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쟁에 밀려 정작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는 아무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국정감사에서 예산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 사이 데이터 백업센터 건립 등 정부가 공언한 재발 방지 대책은 멈췄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오늘 감사원은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문제였습니다. 민간 기업에선 4, 5년이면 바꿀 장비를 8년이나 썼는데 이렇게 교체 시점이 지난 장비가 3대 중 1대 꼴이었습니다. 실시간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먹통이 됐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시민들은 주민센터 앞을 서성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국가통신망 마비 사태 발생 당시 모습입니다. 국가통신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L3 라우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장비는 도입된 지 8년 된 노후 장비였는데 민간 기업에선 4, 5년이면 교체하는 장비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체 전산 장비 3만 6천여 대 중 34.6%인 12,000여 대가 내용 연수를 지난 노후 장비였습니다. 늑장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국자원에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각은 공무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던 오전 8시 40분. 하지만 관제 시스템에 장비 오류 메시지가 뜬 시각은
7시간 전인 같은 날 새벽 1시 42분이었습니다. 국자원 종합상황실이 알림창을 닫아두는 바람에 대처를 못했던 겁니다. 장애 대응반도 신고 접수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됐고 그마저도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규정상 약 2시간 안에 마쳐야 할 복구 작업엔 이틀이 소요됐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장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여 뒤 국가통신망 마비 사태는 또 벌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특검이 나토 순방 때 민간인인데도 공군 1호기에 동승한 인물을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이자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 신모 씨입니다.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신 씨는 피의자 신분이죠. 어떤 혐의입니까? 네,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의 차녀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가 대표를 지낸 자생한방병원의 계열사 자생바이오는 지난 2020년 가족 계열사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빌렸는데요. 이후 자생바이오가 청산되면서 회계장부에서 사라진 90억 원이 신 씨 일가의 비자금,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더 취재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한 횡령과 배임 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한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그 사안도 조사하고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로 알려진 2022년 나토 순방, 이 나토 순방에 관용 여권을 발급받고 1호기에 동행한 인물이 바로 신 씨입니다. 민간인 신 씨는 이 순방을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안에 관련해서도 조사한 걸로 파악됩니다. 예,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의원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소환했습니다. 또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권성동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오늘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한 지 오늘로 딱 90일 기본 수사 기간을 채우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제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범위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특히 반클리프 목걸이, 이우원 화백 그림 수수 의혹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이 앞서 기소된 3가지 혐의보다 형량이 더 큽니다.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씨의 공무원이었던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은 과거 윤석열 인수위에 강남 논현동의 비공식 사무실까지 제공했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건강보험 정책 등 특혜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공한 공간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로 쓰였습니다. 공식 인수위 집무실인 종로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는 많이 떨어진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이 있던 빌딩입니다. 자생한방병원 본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그 자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 거예요? 네, 이 건물도 그렇고 서쪽 건물도 그렇고. 아, 그럼 다 자생분들? 예, 야수가 선생님도 오셔갖고 강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인정된 덕분에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에요. 원내 탕정실을 갖고 있는 게 전국에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규모상으로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렇게.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임대해준 지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신 씨의 혐의에 1호기 탑승 관련 내용뿐 아니라 횡령 배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가족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금 조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까지 2년 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몇몇 언론사가 바로 이때부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자생한방병원이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자생한방병원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끼리 3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35억 원을 빌린 회사는 돈을 갚지 않고 2022년 돌연 법인을 청산합니다. 자생한방병원 일가 회사는 또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둘째 딸 신모 씨의 회사에 약 9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역시 갚지 않고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면서 법인이 빌린 돈은 손실 처리를 하고 갚지 않은 채 회계상 정리가 됩니다. 특검은 가족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방식으로 125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2020년 초부터 대선이 끝난 2022년 중순까지 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 씨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자생한방병원 차녀이자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 씨를 소환해 100억 원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가족 회사들이 동원된 만큼 병원 이사장 등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통일교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 경주에 해외 신도들을 모으려는 움직임을 JTBC가 포착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경주 전체를 뒤덮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한학자 총재의 사진을 흔들며 트럼프를 맞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양빈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대 위 마이크를 든 이 사람, 통일교 미국 협회장 데미안 던클리시입니다. 지난 23일 던클리시는 미국 뉴욕의 한 통일교 수련원 앞으로 신도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JTBC는 당시 설교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을 아느냐고 묻더니 You're all aware of the situation, at least to some degree, in Korea, right?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합니다. President Trump, along with Xi and others, are coming to Korea in October for APEC. So I said, Mother, you know, what if we gathered hundreds or thousands of young people to welcome Trump with pictures of Trump and pictures of Mother and American flags? 경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여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수사 중인 특검을 압박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전 세계 청년 신도들이 모두 경주에 집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If Korea, Japan, and America join forces, they are conducting the meeting in Gyeongju City, right? We should then cover all of Gyeongju City with our young people. 한학자 총재가 직접 집회를 부탁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Don't tell anybody. It's a secret. But Mother is asking the young people of America to come. 특검 수사를 외교적 문제로 확대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끌어내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던클리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는 한 총재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재는 구속 후 오늘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18분 가까이 스스로 변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1.8평에선 서바이벌이 힘들다더니 지난주 재판이 끝나고선 건강이 나빠졌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계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85일 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땐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담당자도 아닌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질책했고 책임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기존에 진행해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된 후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는데 벌써 12번째 피고인 없는 걸석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이 어렵다 밝혔습니다. 지난 재판 땐 중계 카메라가 빠진 뒤 진행된 보석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분가량 직접 발언했습니다. 1.8평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거나 보석으로 풀어주면 아침과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겨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조건을 단 건데 그 뒤에 열린 재판부터 나오지 않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내일 진행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내란 재판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떠넘겼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촬영한 뒤 언론에 영상을 제공하는 시차 중계 방식입니다.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도 영상을 통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직접 직업 등을 묻는 신원 확인 절차부터 특검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 측이 반박하는 것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공개됩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지시, 위증 등 총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책임을 떠넘긴 만큼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내일 중계에서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중계하지 말아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양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다 특검이 계엄 선포문을 챙기고 확인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자 뒤늦게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한 전 총리는 내일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인천항이 떠들썩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가 100만 명 더 늘어날 걸로 전망되는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상인들도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인천항 입국장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2,700여 명을 태우고 무비자로 입국한 대형 크루즈의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8여 년 만에 중국 단체 관광객 방문에 환영 현수막부터 한복을 입은 인형탈까지 등장했습니다. 我看将来能有现在的2到3倍的游客能访问我们韩国。 환영 행사를 마친 중국 관광객들은 명동 면세점과 경복궁 일대로 흩어졌습니다. 면세점에선 홍삼과 화장품이 인기입니다. 而且女孩子比较喜欢护肤嘛，然后是化妆品，很好用化妆品。我想去景福宫和南山公园。 저뿐만 아니라 명동 여기 상권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엄청 막 부풀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것 같은 그 기분에 이제 굉장히 막 다들 기분이 좋아하는데.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겠지만 저가 패키지 중심의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전혀 기대가 안 돼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먹을까요? 그리고 명동에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저가 관광으로 무조건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관광을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일각에선 무비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입국 전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점검해 불법 체류 전력자 등은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유커들이 무비자로 입국을 하자 국민의힘에선 혐오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왜 특혜를 주느냐, 불안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유커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방침은 지난 정부 때 결정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국가행정망으로 자국민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중국인이 수십만 명이 들어오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은 화제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나 의원은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 공지를 공유하며 체류지를 모르면 입국자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무비자로 해야 관광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지난해 12월 결정됐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현 정부가 민생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이어 진행한 것입니다. 예정대로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오늘 국민의힘에선 더욱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나 감염병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식입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JTBC 최연수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부장검사 2명이 사표를 내고 지휘부 책임론이 번질 조짐에 내부 달래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 면목 없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비효율, 예산 소모의 심각성,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대응해왔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직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검찰청 폐지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도 검찰을 지우는 게 검찰개혁의 오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좀 연구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치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또 입장을 낸 건 내부 달래기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청 폐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지금까지 부장검사 2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검사 모임인 검찰 동호회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지휘부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검사들이 연쇄 이탈 조짐까지 보이자 검찰 안팎의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해 검찰 조직 차원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소비자의 비판이 쏟아지자 카카오톡이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대로 첫 화면에 친구 목록을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완전 복구도 아니어서 논란이 다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기업이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앱마켓에 올라온 리뷰 1000건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그룹을 나눴는데 대부분 별점 1점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절반은 업데이트 전반에 대한 불만글입니다. 특히 19%는 인스타그램처럼 격자형 피드 형식으로 바뀐 친구 탭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 메신저로 활용하는 그런 생활의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 메신저가 아니라 갑자기 이 친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이 SNS가 돼버렸던 것들, 거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프로필 업데이트 사진이 뜨는 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광고까지 끼면서 피로감을 키웠습니다. 안 친한 사람들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 그냥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살짝 좀 이렇게 걸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친구 목록 짜라락 있고 굳이 막 사진을 띄우고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이 그런 식으로 보고 싶진 않거든요.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카카오는 오늘 급히 기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과거 버전으로 되돌리는 건 아니라서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고 4분기 내에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의 PD형 게시물을 별도의 메뉴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차근차근 물어보는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카카오 측은 친구 목록으로 되돌리면서 피드 형태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카카오톡이 친구 목록을 부활시킨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욕설을 비롯해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숏폼 콘텐츠가 그중 하나입니다.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이일영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이 홍보한 숏폼 기능입니다. 보다가 공유하고 이어서 같이 봐요. 실시간으로 채팅방에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어린 학생들의 카카오톡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숏폼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조절이 있는데 핸드폰에 거기에 카톡은 안 먹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요. 유튜브 시간이 가는데 무제한으로 쇼츠를 볼 수 있어서 공부도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카톡을 지웠어요. 갑자기 엄마 지워가지고. 가뜩이나 일부 아이들이 숏폼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상황에서 카카오톡까지 가세해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이런 숏폼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되게 맹신하면서 엄마한테 오히려 가르치더라고요. 친구들과 소통의 장이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면은 난리가 나요. 숏폼엔 익명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은 학교나 학원에서 공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을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스타도 그렇고 카톡, 유튜브 통제할 거 너무 많아지는데 아이랑 그러면 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학부모들 항의가 이어지자 카카오톡은 뒤늦게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조치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첨부해야 합니다. 카톡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면은 아이들이 또 그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아예 카톡 자체를 차단할 수는 또 없고. 카카오 측은 보호 신청 절차와 설정을 더 간편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용자가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가을 번식기를 맞아 멧돼지 떼가 극성입니다. 농작물을 망치는 건 물론이고 개를 습격하고 또 등산객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초토화된 부산 금정산 일대를 구석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리를 이룬 멧돼지 떼가 숲길을 내달리는 걸 넘어 지하철역도 동네 뒷동산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부산 외곽에서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 몫입니다. 농장 곳곳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한 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기본되는 우리 허리까지. 포크레인과 방어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리는 적외선 감지기를 구석구석 설치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정산 일대는 사실상 멧돼지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등산로 옆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습지에 멧돼지들이 초토화시켜놨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더 포악해진 겁니다. 멧돼지 떼는 사람들이 머무는 민가, 식당가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밤이면 나타나 마당까지 제 집 안방 마냥 드나들어 시설을 부수고 오싹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지. 키우던 개는 습격을 당해 죽기까지 했습니다. 내장이 파열되어 죽었습니다. 신고를 많이 했는데 지자체마다 포획단을 운영하지만 성과는 예년만 못합니다. 부산에서 잡힌 멧돼지는 2023년 803마리에서 지난해 273마리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개를 데리고 못 올라가니까 포획이 안 됩니다. 멧돼지가 사냥개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수년째 사냥개 사용이 금지된 탓이라는데 환경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제한함으로써 멧돼지를 못 잡는다. 사실은 아니고. 다만 민원이 폭주한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포획 트랩과 열화상 드론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이 한 부서를 떼서 별도의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내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불법 소지가 다분한데 손쉬운 해고를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을 둔 유통업체 이랜드 리테일. 다른 기업과 달리 최근까지도 영업부서가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영업본부를 떼어내 별도의 회사를 만들었고 직원 20여 명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소회사로 나가려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도 하면서 업무 방식도 그대로였고 연차와 복지 혜택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회사 급여도 사실상 이랜드로부터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10년 고용보장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랜드 리테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회사 믿고 그렇게 이동해라. 하지만 지난 3월 이전의 설명과 달리 재계약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랜드 영업만을 했던 회사 직원들은 갑자기 거리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이랜드 측과 그 직원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공유를 하고 이런 건 도급 계약이 실질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이랜드 측은 당시 퇴사한 이랜드 전 대표 성모 씨가 세운 회사이고 그가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석 씨는 당시 이랜드 리테일 대표로 도급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부담을 덜고 그리고 손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회사에 물량을 주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청산하도록 이거는 대표적인 해고를 위한 꼼수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은 내일. 이들은 추석 직전 일터를 잃게 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최근 밀착 카메라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카메라를 켜대는 유튜버들로 부천역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칼부림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부천시가 뒤늦게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여성 BJ가 남성 BJ를 흉기로 찔러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기까지 했습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입구에 서 있던 여성 BJ는 이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남성 BJ를 보자마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가해 여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부청역 광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유튜버들이 335 모여 있고 곳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튜버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방송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DJ들이 모이는 곳에 소통도 잘 되고 알고리즘이 많이 터지니까 미션 오면은 음악 소리를 좀 줄여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뭐 피해를 안 주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발생한 흉기 사건에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도 인근 상인들도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 소음과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여기에 지구대를 다시 설치해 주면 고맙겠다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여기에 범죄 장소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고. 부천시는 뒤늦게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을 할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은 기동 순찰대를 배치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으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라며 압박하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2달 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이젠 양보 없는 압박전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을 다 알고서 나온 말인지 그렇지 않고 나온 말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미국으로선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등 협상 방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상업 거래에 있어서는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 실장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촉발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문제는 대미 투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지원과 해결료 농축 재처리 문제의 맞교환설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군에서 소위 별은 800명이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0여 명의 장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와중에 사성의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 중장으로 표기해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전군 지휘관 소집 대상은 육해공군은 물론 해병대와 해안경비대까지 지휘관 직책이 있는 준장 이상의 장성입니다. 미 버지니아주 퀀티고 해병대 기지에서 800여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 정도의 소집령은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소집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지휘체계 공백과 함께 군 내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security concerns, both at Quantico, where the meeting will be held, and worldwide at the headquarters that the senior officers have left. That's a prime target for any terrorists, domestic or international.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예고하면서 의도와 취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의 단결심을 강조한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국방전략과 맞물려 나토나 인도태평양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으로 전략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방부 내부 자료에는 한때 사성 장군인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이 삼성 중장으로 낮게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군 지휘부의 구조조정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서 해산물을 캐다 고립된 노인을 구하고 숨졌습니다. 불과 보름 전 있었던 일인데 바로 그 갯벌에선 여전히 안전장비도 없이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고 이재석 경사가 해루질을 하던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갯벌입니다. 추모의 꽃다발도 놓여 있는데요. 과연 사고 이후 이 갯벌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 시간 해변은 한산했습니다. 내 집 사람들이 아주 그냥 벌떼같이 몰려와. 낮에는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낮에는 안 오고 저녁에 온다고.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지금 한 2주 됐잖아요. 사고 난 지가. 근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안 쫄대. 날이 어두워진 뒤 다시 와봤습니다. 해가 지고 밤 11시쯤 됐습니다. 아침엔 없던 차들이 도로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슴 장화를 입고 랜턴 헬멧 쓴 사람들, 뜰채와 바구니를 들고 갯벌로 들어갑니다. 어민들이 친 통제선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 들어왔더니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사방이 칠흑처럼 깜깜한데 20명 정도가 뭔가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꽃게와 소라를 잡느라 한참 바쁩니다. 소라가 여기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소라는 엄청 큰 거, 이런 거. 구명조끼는 아무도 안 입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해루질을 해야 되는데 구명조끼 입으면 몸이 떠버리니까 그럼 오히려 더 물에 더 이게 또 쓸려가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무지한 부분도 있었고요. 간조 시간을 못 맞춘 그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맞춰 나가면 괜찮다면서도 때가 돼도 나가질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개가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쓸어가면서 어민들도 울상입니다. 손바닥 반만도 못한 꽃게까지 잡고 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까지 다 캐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사정 갯벌 있는 어촌마다 다 비슷합니다. 이번엔 충남 당진의 한 해변으로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표지판도 붙어 있는데요. 당장 이번 달만 해도 3명이 숨졌습니다. 역시 밤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 옆에서 노래 틀고 술을 마시고 물이 덜 빠진 바다로 뛰어듭니다. 개 잡아드릴게요. 표지판에 떡하니 야간 출입은 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벌써 밤 12시가 넘었고 사방이 깜깜한데요. 지금 바다에 보이는 저 불빛들이 모두 사람입니다. 앞쪽에는 이제 막 들어가려는 분들도 보입니다. 주말에는 정말 많이 나오시고 성문 나이트클럽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그냥 여기 밭이 온통 다 불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조 시간이 돼도 나오질 않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7분입니다. 간조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들어와 주세요. 드론까지 동원해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술은 몇 병 드셨나요? 한 병 정도? 그게 뭐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다 깨니까. 술 드시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제한이 크게 없어요. 자동차처럼 운전 면허증이랑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어요. 위험한 건 분명한데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나오세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루질을 하다 숨진 사람만 38명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건 착각일 뿐입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가 4박 5일째 진행 중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 오늘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현재 1시간 30여 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10분이 넘어가면 네 번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고요. 바로 표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만 있어도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위증이 이루어질 경우 사후 고발도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예, 국회 증언감정법은 본회의 회부 뒤에도 여러 번 수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당초 국회 증언감정법이 발의가 된 것은 개헌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죄로 사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어제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증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도 원안과는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 측에서도 법사위가 타 상임위 혹은 본회의에 비해서 상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조금 전 다시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4박 5일의 필리버스터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비쟁점 법안들도 필리버스터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단은 국정감사에 집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지만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주당은 43.3%, 국민의힘은 38.3%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지지율 차이가 크게 없었던 겁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장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참관을 온 초등학생들에게 이 본회의장이 텅 빈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거는 이게 24시간 지금이 5일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별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없는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끝나더라도 이미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야가 의견이 차이가 큰 법안들이 이미 처리된 상태여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류정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출범 석 달여 만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공동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야당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국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예산과 살림을 총괄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돼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대변인, 경기도지사 시절 언론비서관 등을 거쳐 2022년 대선 때는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새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국정감사 출석을 의식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과는 무관한 인사라면서
김 비서관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출석을 합의해 주겠냐면서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짜고 치는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든자리, 난자리. 자,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 잠시 후에 종결된다고 아까 오대영 앵커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자, 지난 4박 5일 동안 속담처럼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보였는데 예. 자, 어제였습니다. 마지막 필리버스터의 첫 순서로 나섰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필리버스터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바 조속히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13시간 넘게 했다면서요. 중단했다가 다시 한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회 증언과 감정에 대한 법 개정안은 국회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국무위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들어올 것이죠. 필요가 아예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은 김은혜 의원이 잠시 웃더니 결국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겁니다. 예.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여기 국무위원이 없는 이유는 어느 국무위원에 속해 있질 않는 법입니다. 국회 거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나 여기 앉아 있으면 됩니다.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 얼마나 급하게 대충 만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뭐 저런 설명까지 지금 야당에 일일이 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긴 했죠. 필리버스터 4박 5일간 하면서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 이하경 부의장 이렇게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회를 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국무위원은 없어도 되는 자리였지만 반면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부의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자,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선 국민의힘 몫의 주호영 부의장은 뭐 밤샘 사회를 거부했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죠. 자, 실제로 우원식 의장이 지난달 초였습니다. 당시 그 방송사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 뽑힌 다음에 인사를 왔는데 상당히 힘들고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예. 장관 1시간밖에 못 주무셔가지고 필리버스터는. 부의장 한 분이 지금 안 계세요. 이럴 때 부의장님이 협조를 해야지. 어디 가셨나? 돌아오라.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예.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계속 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지 아닌지도 관심으로 떠오르겠군요. 네, 일단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직이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참고로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자,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고 싶다라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토론 종결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장단의 중재로 약 30분 정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의장단의 도움을 받았던 주호영 지금 부의장이 지금은 의장단으로서 어떤 업무를 회피한다,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2022년이 아니라 2020년이죠. 예, 2020년입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언행 유의.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잠시 전이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자,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서신을 보냈다고 공개를 했는데요. 예. 자, 이런 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 사실상 공개 경고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임은정 지검장이 정부의 검찰개혁 흐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경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임은정 검사장이 조국혁신당 토론회에 참석해서
뭐 정성호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등을 가리켜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찰 오적이라고 비판에 상당히 파장이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조국 혁신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다른 당이지 않습니까? 자,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엄연히 다른 당 행사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한 것이라서 당시 민주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하지만 이제 임은정 검사장은 이후에도 자신의 입장을 SNS에 계속 올리기도 했었고요. 자, 당시 정성호 장관 국회에 나와서 자, 대통령 인사에 직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서면 경고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종이 기록과 전화를 사용하라. 2023년 4월 19일 호주의 공영방송 ABC가 보건당국의 지침을 급히 전했습니다. 데이터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호주의 나인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날 글렌사이드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남호주를 강타했습니다. 공공 데이터가 집결된 핵심 시설, 원인은 전기 사고였습니다.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은 마비됐고 주립병원들은 환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치료와 수술을 미뤄야 했습니다. 30시간의 암흑 뒤 호주는 비로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핵심 공공 시스템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분산한다. 복구 시스템은 반드시 이중화한다. 올해 영국 노팅엄 시의회 데이터 센터 정전, 2021년 프랑스의 데이터 센터 화재, 2022년 한국 판교 데이터 센터 불까지 나라 안팎에서 여러 번 반복됐지만 대비하지 않은 후진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더 뼈아픕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